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제목에서처럼 산지 지형의 특색과 주민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영상까지는 우리 한반도의 커다란 지형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면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 현재 우리 한반도에 있는 지형들에 대해서 알아갈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산지. 사실 지형이라고 하는 게 땅의 모양이잖아요. 자, 땅이라고 하는 건 가장 크게 구분을 해보면 평평한 곳, 그 다음에 경사가 급한 곳,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경사가 급하고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 지형을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산지 지형은 여러 번 공부를 했고 큰 특징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고위 평탄면, 대관령 일대, 고랭지 농업 기억나시죠? 자, 그걸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지의 특색을 이야기를 해보면 국토의 약 70%가 산지다. 산이 많은 나라다.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산지 비율은 굉장히 높으나 국토의 3분의 2 정도가 산지나 해발 고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주로 도시 지역을 가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산을 갈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 2,750m라 그랬어요. 외우지 마시고요. 3,000m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남한으로 범위를 이렇게 좀 한정하면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 1,950m예요. 그 다음에 제주도를 제외하고 우리 남한 육지에서 제일 높은 산은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지리산이 1915m. 물론 여러분들은 사실 산에 잘 안 가는 학생이 많아서 1915m면 감도 잘 안 잡힐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자,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보이는 우리 관악구에서 제일 유명한 관악산. 저 관악산은 높이가 634m예요. 관악산도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634m 기억 좀 해두세요. 우리 동네에 있는 산이니까. 자, 그런데 에베레스트산 8,848m. 자, 그 다음에 유럽에서 제일 높은 알프스 산맥에 있는 몽블랑이라고 하는 그런 봉우리는 5,000m 가까이 돼요. 4,000m가 넘어가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후지산은 3,600m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킬리만자로 산은 5,800m가 넘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세계 지리를 공부할 때 구글 어스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지구 여기저기를 보여줄 건데, 우리나라 산은 높이가 높진 않다.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아 보이겠지만, 자, 그 이유는 뻔하죠. 이미 설명 다 했어요. 자, 우리가 중생대 때 대보조산운동, 속림운동,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산들이 있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깎이고 깎여서 거의 평탄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신생대 제3기부터 일어난 경동성 요곡 운동 때문에 오늘날 현지가 만들어졌잖아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곧바로 이해가 돼야 돼요. 복습을 잘 했으면. 자, 아무튼 그래서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한반도가 다시 융기하고, 그래서 산지가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산지가 만들어졌는데 융기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해발 고도가 2,000m 이상의 산지는 한반도 북동부, 북한 지역에 주로 있고요. 남한에는 없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지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라 그런다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동고서저의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경동 지형이죠. 자, 경동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동쪽이 높게 솟았다는 뜻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움직였다, 융기했다는 뜻이에요. 비대칭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경동지형, 동쪽이 높은 경동지형이 만들어진 원인은 신생대 제3기부터 일어난 경동성 요곡 운동 때문이다. 그리고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 결과적으로 발달하게 됐다. 자, 여기 우리 체크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맨날 동고서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우리 한반도는 그냥 전체적으로
동고서저 지형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기초 내용에서 우리나라의 산지 살짝 공부했거든요. 중요한 산맥.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 한반도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자, 우리나라에 높고 험한 산맥이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있는 태백산맥이 있죠. 자, 태백산맥은 분명히 동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 한반도를 잘라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런 식의 단면도가 나와요. 얘는 자, 그런데 이제 굳이 더 이제 단면도를 그리진 않을 텐데, 자, 우리나라에 태백산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남부지방에서 해발고도가 제일 높은 산맥. 자, 실제로 태백산맥보다 평균 해발고도는 더 높아요. 이 산맥이. 자, 이 산맥의 이름은 소백산맥. 너무 높고 험하니까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의 경계를 이룬다. 자, 이 소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남부지방을 이렇게 자르면 단면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네,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가운데쯤에 낭림산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르면 선생님 그림을 약간 잘못 그렸네요. 낭림산맥이 거의 가운데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지역도 결코 완전히 동쪽으로 치우친 그런 지형은 아니에요. 역시 알고 좀 있으세요. 자, 근데 어쨌든 자, 우리나라는 이제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날 때 동해가 갈라지면서 동쪽에서 큰 힘이 작용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동쪽이 더 많이 솟았고요. 동쪽이 더 경사가 급해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뭐 가운데 부분이 해발고도가 높기도 하지만 동해안이 대체로 해발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자, 특히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의 동쪽은 굉장히 급경사다. 자, 여기가 태백산맥의 동쪽이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함경산맥의 동쪽. 동해에서 큰 힘을 직접 받았으니까. 그래서 서쪽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다.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뒤에 가서 하천 지형할 때, 그다음에 해안 지형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지만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와서 미리 좀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물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우리가 산지 지형을 공부하고 나면 하천에 대한 어떤 큰 특징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기초 내용에서 말한 것도 있고요. 자, 우리나라 하천들은 큰 하천들은 대부분 서해나 남해로 흐른다. 그리고 우리나라 6대 하천은 압록강, 대동강, 한강, 그 다음에 금강. 자, 이 네 개가 지금 황해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 얘는 남해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두만강, 하나만 동해로 흘렀잖아요. 자, 그건 살짝 복습을 해본 거고요. 자, 그거 말고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할 건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황해로 흐르는 하천은 길이가 길고 하상의 경사가 완만하며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길이가 짧고 하상의 경사가 급하다. 자, 여기서 하상은 강 바닥이라 그랬죠. 물이 흐르는 실제 그 물길.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중부지방이 대표적이니까 단면도를 조금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너비 대비 높이는 실제로 이렇게 높진 않아요. 실제 비율대로 그리면 아마 이 정도쯤 될 거예요. 이 정도쯤 될 건데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과장해서 그리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단면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자, 구름이 끼고 이제 구름이 끼고 산 꼭대기 부분에 이제 비가 내려서 여기서부터 하천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황해로 흘러가는 하천은 태백산맥 꼭대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물길이 계속 이어지고 한참을 가서 이제 황해 바다에 도착하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금방 동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차이 때문에 하천이 바다로 공급하는 물질이 달라져요. 자, 하천은 침식, 운반, 퇴적. 결국 바다 가까이, 바다까지 어떤 물질을 운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바다는 침식 작용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퇴적 작용을 많이 할까? 당연히 바닷물은 침식도 물론 하긴 하지만 별로 하지 않아요. 파도가 때리긴 하지만 그래서 바닷가에 현재 쌓여 있는, 우리가 이제 모래사장, 해수욕장 가면은 백사장 있죠.
그다음 뭐 갯벌 같은 거 있죠. 자, 거기에 쌓여 있는 물질들은 바다가 파도가 치면서 막 육지를 깎아내서 거기에 쌓여 있는 것도 물론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육지에 흐르는 하천이 바다까지 이렇게 공급한 거예요. 됐죠? 자, 이 부분은 뒤에서 그대로 이어지니까 일단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천의 특성을 봤더니 자, 여기 계곡에서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이제 돌멩이나 또는 모래가 흐르는데 아직도 흘러가야 돼요. 더 흘러서 여기 황해에 왔더니 이제 입자가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굉장히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황해로 흐르는 하천은 대부분 바다에 이제 물질을 공급할 때는 어떤 걸 공급하게 되냐면 주로 점토, 진흙을 공급하게 돼요. 이미 입자가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이 점토나 진흙이 바다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이제 파도가 치고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닷가 지역에 쌓아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황해 안에 점토가 이렇게 쌓인다. 그게 바로 갯벌이죠. 됐죠? 황해 안에 갯벌이 많은 이유는 하천이 진흙을 공급해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우리 동해를 봤더니 자, 바위에서 계곡에 있는 바위가 이제 부서져 가지고 돌멩이나 모래가 됐어요. 자, 이제 이게 구르고 또 아니죠. 그냥 조금 구르다 보니까 어머, 이미 동해 바다네요. 자, 그래서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바다에 주로 모래를 공급해요. 모래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해안에 놀러 갔는데 바닷가에 진흙, 점토가 쌓여 있다 아니면 거의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 이유는 하천이 동해 바다로 모래만 주로 공급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모래가 쌓여 있는 거죠. 됐죠? 자, 아무튼 앞에서도 이제 뒤에서도 다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미리 좀 설명을 좀 해줬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 별로 없을 거고요. 자, 동그라미 3번 지질 구조선에 따른 산맥의 방향. 자, 얘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멘탈이 나가서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선생님이 지난 영상들에서 한반도의 지각 변동, 지질 구조선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복습을 아직 안 한 학생은 제발 앞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이 부분 설명을 들어야 돼요. 앞에가 잘 안 돼 있으면 이 부분은 사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외우기도 좀 애매해서 아무튼 얘는 좀 복습을 좀 잘 해주세요. 자, 지질 구조선에 따른 산맥의 방향, 얘는 따로 판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질 구조선이 뭔지는 앞에서 다 설명을 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중생대 때 격렬한 지각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지질 구조선이 지하에 남아있다 그랬죠. 지하에 땅 위에 만들어졌던 높은 산줄기 같은 건 다 깎여서 없어지고 땅 속에 단층선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지질 구조선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만 더 들어줄게요. 마침 좋은 책이 여기 밑에 있네요. 자, 수박 먹고 대학 간다는 책인데 굉장히 두툼하죠. 자, 그래서 우리 지각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이 두껍거든요. 뭐 수십 킬로미터나 되니까. 자, 그런데 얘가 힘을 받았어요. 힘을 받았는데 자, 얘가 휘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서 힘을 받게 되면 얘가 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지각 암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휜다. 어떻게 휘냐면 이렇게 휘는데 워낙 두꺼우니까 아무튼 이렇게 휘는데 휘다 보면 암석이 이제 갈라지게 돼요. 단층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단층선, 끊어진 선은 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끊어지겠죠. 하지만 얘가 워낙 두툼하다 보니까 단층선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단층선, 암석이 끊어진 틈이 이렇게 모여있는 부분이 구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구조선은 그래서 나중에 하천이 흐를 때, 물이 흐를 때 침식이 빨리 돼서 많이 깎여요. 됐죠? 자, 그리고 자, 이게 아까는 워낙 두꺼워가지고 한 번밖에 이렇게 못 휘었는데 사실 우리 땅은 너무 넓다 보니까
힘을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쭈글쭈글한 부분이 여러 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질 구조선은 여러 개가 있다.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질 구조선이 그럼 나중에 산줄기, 산맥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원리를 설명해 줄게요. 자, 보세요. 자, 어떤 땅이 있어요. 땅에 이제 네모나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그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질 구조선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지질 구조선이 이렇게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렇게 지질 구조선이 또 하나, 세 개만 해볼까요? 여기에 지질 구조선이 또 하나, 세 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천 침식에 약한 거예요. 많이 깎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반도가 신생대 초에는 지하에 땅 아래에 이렇게 지질 구조선이 나 있고요. 물론 주로 이렇게 가로 방향이었죠. 동서 방향이었죠. 자, 그리고 땅 윗부분은 이제 거의 평평하게 깎여서 이런 상태였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신생대 제3기부터 우리나라는 동쪽에서 큰 힘을 받아서 이쪽이 더 많이 융기했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이렇게 단면도만 그리자면 평평했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융기를 한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얘가 평평할 때는 바닷물하고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날 때는 침식이 별로 안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평평한 상태가 유지가 되지만 얘가 이렇게 융기를 하고 나면 이쪽 동쪽이 더 많이 융기를 하고 나면 다시 비가 내리고 빗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땅을 깎게 돼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색깔을 바꿔볼게요. 색깔을 바꿔서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그래서 얘가 융기한 뒤에 경동성 요고 운동이 일어나면서 융기한 뒤에 빗물이 다시 하천으로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하천 침식이 일어나는데, 자, 지질 구조선이 지나가는 곳과 그렇지 않은 여기 중간 부분 가운데 어디가 더 많이 깎인다? 당연히 지질 구조선 부분이 더 많이 깎이겠죠. 자, 그러면 지질 구조선과 지질 구조선 사이 부분은 많이 깎인다, 덜 깎인다? 덜 깎인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위성사진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큰 하천은, 황해로 올라가는 큰 하천은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흘러가요. 한강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흘러가요. 한강이 흐르는 곳이 지질 구조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금강 역시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흘러가요. 됐죠? 자, 그러면 한강과 금강 사이는 이제 이론상으로만 보면 많이 깎였고 해발고도가 낮고 그 중간은 해발고도가 높은 상태로 남아 있을 거니까 상대적으로 산줄기가 만들어지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지형학에서 구조선과 구조선 사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남아 있을 거니까 우리가 이걸 산맥이라고 하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랑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지질 구조선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방향. 힘을 받으면 힘의 수직인 방향으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질 구조선에서는 힘을 받은 방향, 뻗어있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질 구조선 때문에 산맥의 방향이 지금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맥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본문을 봤더니 이제 용어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중생대의 송림 변동으로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지질 구조선이 오늘날 산줄기 방향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랴오뚱 방향 산맥이라고 하는데, 랴오뚱 방향 산맥. 자, 랴오뚱 방향 산맥은 우리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약간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는 산맥이 랴오뚱 방향 산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반도 남쪽에서 약간 가로 방향으로 뻗어 있는 산맥은 어떤 방향 산맥이라고 부를까? 그렇죠? 중국 방향 산맥이라고 부른다. 됐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나라 산맥 중에 보면은 세로로
남북으로 뻗어 있는 산맥도 있어요. 태백산맥, 남릉산맥, 그 다음에 마천령산맥. 자, 마천령산맥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자, 낭림산맥, 태백산맥은 세로로 뻗어 있다. 얘는 어느 방향 산맥일까? 한반도 방향, 한국 방향, 한국 방향 산맥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지질 구조선은 산맥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방향 산맥이다. 산맥이라고 할 때는 순전히 얘가 뻗어 있는 방향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고, 한반도 북부 지역은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랴오뚱 방향 산맥, 그 다음에 한반도 남쪽에 있는 이렇게 가로로 뻗어 있는 산맥들은 중국 방향 산맥이에요. 자, 얘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1차 산맥과 2차 산맥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정신줄을 놓더라고요. 자, 1차 산맥, 2차 산맥도 이제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한국 방향이냐 중국 방향이냐 라오뚱 방향이냐 어떤 방향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차 산맥이냐 2차 산맥이냐 이렇게 말할 때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별개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1차 산맥은 한국 방향 산맥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산맥의 방향을 기준으로 산맥을 구분하는 건 사람들을, 학생들을 이제 키 순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키가 큰 학생, 키가 작은 학생. 그 다음에 자, 1차 산맥이냐 2차 산맥이냐는 이제 그 학생의 몸무게, 우리 여학생들도 있는데 그냥 할게요. 자, 몸무게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학생,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는 학생. 자, 물론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갈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전혀 별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개는 완전히 별개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냥 우리가 나중에 우리나라 산맥 지도에서 복습하면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먼저 1차 산맥부터 설명을 하자면 1차적이다. 직접적이란 뜻이에요.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힘이 뭐 복잡하게 작용한 게 아니라 직접 어떤 힘이 작용해가지고 산줄기, 산맥이 만들어졌어요. 자, 평평했던 땅에 우리 신생대 초에는 대체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평탄했으니까, 자, 평탄했던 땅에 산줄기가 생긴다. 땅이 융기하게 되면,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융기하게 되면 산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동성 요곡 운동 결과 동쪽이 주로 높게 치우치긴 했지만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이렇게 융기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이런 높고 험한 산맥을 1차 산맥이라 그래요. 융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산맥. 해발 고도가 높고 그 다음에 얘가 험하고 연속성이라 그러는데 제일 높게 솟았으니까 산줄기가 이어져 있는 것도 되게 뚜렷해요. 됐죠? 됐죠? 그런 걸 1차 산맥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융기 때문에 직접 형성된 만들어진 산지를 우리가 1차 산맥이라고 한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낭림산맥, 함경산맥,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중요한 산맥이 있었죠. 1차 산맥이에요. 자, 해발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강하다. 자, 이름 적어볼게요. 함경산맥, 태백산맥, 그 다음에 소백산맥 1차 산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낭림산맥 1차 산맥이에요. 자, 마천령산맥도 1차 산맥이긴 한데 얘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굳이 적진 않을게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산맥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앞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다 했어요. 자, 다시. 자, 아까 우리 한반도가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평평했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융기하면서 산줄기가 만들어졌죠. 1차 산맥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융기하고 났더니 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은 융기했으니까 비가 내리고 빗물이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침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질구조선을 따라서 큰 하천이 흐르고 지질구조선과 지질구조선 사이가, 자, 침식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면이었죠. 산줄기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얘가 하천이 흐르면서 하천 부분이 많이 깎이면
가로 방향으로 산 줄기가 모습을 드러내겠죠. 자, 그걸 우리가 산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처럼 중생대에 형성된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지질 구조선은 침식이 많이 되고 지질 구조선과 지질 구조선 사이 부분은 침식이 덜 돼서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차별 침식이라고 불러요. 침식이 차별적으로 일어났다. 그렇게 형성된 산지가 2차 산맥이에요. 자, 2차 산맥은 굳이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깎이는 과정에서 덜 깎인 부분이 남아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해발 고도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연속성도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맥 중에 2차 산맥은 거의 없어요. 자, 예를 들면은 뭐 저규령 산맥, 그다음에 뭐 이렇게 노령 산맥, 또는 뭐 이렇게 차령 산맥 아마 들어본 적도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1차 산맥을 뺀 나머지 주로 이제 가로로 뻗어 있는 산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2차 산맥이다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걸 물어보진 않는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산맥과 관련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어요. 자, 선생님이 말이 조금 빨랐는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리고 지금 처음 촬영하는 거거든요. 오늘 기분이 약간 업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너무 빠른 배속으로 듣지 말고요. 뭐 1.25배속, 1.5배속 정도로 들으면 아마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잠깐 정리할 시간 줄게요. 조금만 있다가 뒷부분 계속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 산지 어떤 지형을 보고서 나온 지도를 보고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1차 산맥이냐 2차 산맥이냐, 그 다음에 랴오뚱 방향 산맥이냐 중국 방향 산맥이냐 아니면 한국 방향 산맥이냐, 그걸 지금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먼저 1차 산맥과 2차 산맥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분해 볼게요. 자, 1차 산맥은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죠. 융기 때문에 제일 높게 솟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넘어다니기 정말 힘들어서 생활권을 구분하는 경계가 돼요. 자, 먼저 이렇게 뻗어 있는 태백산맥 1차 산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뻗어 있는 이렇게 뻗어 있는 소백산맥 1차 산맥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뻗어 있는 낭림산맥 1차 산맥이고요. 이름은 굳이 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뻗어 있는 함경산맥 1차 산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맥. 자, 그리고 백두산에서부터 이렇게 뻗어 있는 마천령 산맥도 있는데, 자, 여기는 원래 사람이 별로 안 사니까 잘 물어보진 않아요.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1차 산맥은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은 이름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2차 산맥은 여기에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사실 정확하게 뭐 숫자가 몇 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충 그릴 거예요. 자, 2차 산맥은 가로로 뻗어 있는 이런 산맥들이 2차 산맥이다. 됐어요?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끝. 자, 그래서 1차 산맥과 2차 산맥은 융기 때문에 만들어진 1차 산맥. 그 다음에 융기한 다음에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하천, 지질 구조선은 빨리 깎이고, 지질 구조선과 지질 구조선 사이 부분은 좀 덜 깎여서 산줄기 형태로 드러난다.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졌다. 1차 산맥과 2차 산맥, 융기냐 차별 침식이냐 구분을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산맥을 구분하는 랴오뚱 방향, 중국 방향, 한국 방향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색깔을 달리 해봅시다. 자,
먼저 한국 방향이 제일 쉬우니까 그것부터 할게요. 한국 방향은 우리 한반도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낭림산맥, 태백산맥,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찰령 산맥 세 개가 한국 방향이에요. 그냥 방향을 보고 구분하면 돼요. 그 다음 랴오뚱 방향은 북한에서 북부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는, 정확히는 동북 동에서 서남서 방향이지만 그냥 우리는 대략 그냥 동서 방향이라 그럴게요. 뭐 그 미세한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산맥들 하고요. 그 다음에 함경산맥, 한반도 방향은 아니죠. 자, 얘는 1차 산맥이면서 랴오뚱 방향 산맥이에요. 자, 이걸 단순하게 외우면 헷갈리지만 선생님이 분명히 1차 산맥과 2차 산맥 그걸 구분하는 기준하고 그 다음에 산맥의 방향을 구분하는 기준하고는 전혀 별개라 그랬잖아요. 전혀 별개를 따로따로 공부한 다음에 그냥 우리 지도에 같이 표시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자, 그래서 한반도 북부 지역에 가로로 뻗어 있는 산맥이 랴오뚱 방향 산맥이다. 자,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가로로 뻗어 있는 산맥들이 있어요. 가로로 뻗어 있는 산맥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얘도 이렇게 그릴게요. 자, 얘는 사실 소백산맥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얘는 여기만 보면 세로로 뻗어 있는 것 같지만 태백산맥에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나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소백산맥은 중국 방향 산맥에 들어가요. 됐죠?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북한에서 가로 방향으로 뻗어 있는 거 함경산맥을 포함해서 얘가 랴오뚱 방향 산맥, 랴오뚱 방향 지질 구선이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 다음에 소백산맥을 포함해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가로로 뻗어 있는 게 중국 방향 산맥, 그리고 낭림산맥, 태백산맥, 여기 마찰령 산맥,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게 한국 방향 산맥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잠깐 정리하시고요. 다음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산줄기, 산맥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은요. 자, 이제 이번에는 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산줄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도 있고 높은 산 봉우리, 산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따로 떨어진 산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유난히 높은 곳을 산이라 그러죠.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나라 주요한 산들은 이미 공부를 했죠.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한라산. 지도에서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건 복습을 착실하게 해야 돼요. 자, 물론 까먹었다면 이번 시간에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산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 운동 좀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산을 봤더니 딱 보기에도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자, 이제 우리가 익숙한 산부터 할게요. 익숙한 것부터. 자, 우리가 관악구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관악산을 올라가 봤더라고요. 자, 관악산은 경사가 굉장히 급한 편이에요. 우리 악이 들어가는 산은 험악하잖아요. 그래서 경사가 급한데 올라가면서 봤더니 등산로가 흙으로 덮여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돌이 드러나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역시 흙이 많아요?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바위가 드러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관악산을 바라봐 보세요. 물론 나무가 있긴 하지만 정상 부근을 봤더니 밝은색 바위가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 있죠. 그 바위가 화강암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경사가 급한데 유난히 경사가 급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바위, 우리가 밑에 있는 암석, 기반을 이루는 암석이라 그래서 기반암이라 그러는데 기반암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렇죠? 그런 산을 돌산 또는 한자로 석산이라 그래요. 그런 종류의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산은, 자 이제 뭐 산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학교 바로 뒤에 있는 산을 한번 봐보세요. 뭐 언덕에 가깝긴 하지만, 자 우리 뒤에 있는 언덕을 이렇게 봤더니 바위가 드러나 있어요? 아니면은 흙으로 덮여 있어요? 당연히 흙을 이렇게 파 내려가다 보면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바위가 나와요. 지금 우리 학교 뒤에 있는 이 언덕은, 산은 바위 위에 흙이 되게 두껍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우리 학교 뒤에 있는 언덕은 경사가 급한 편이에요? 아니면 완만한 편이에요? 관악산에 비해서 완만한 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리산 가본 적 있나요? 지리산?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따라서. 자, 참고로 선생님은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는 지리산에서 산악 마라톤을 했었어요. 지리산을 뛰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뛰어가는 건 아니고요. 빠른 걸음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비교적 평탄한 부분은 정말 뛰기도 하거든요. 산에서 뛴다. 경사가 급한 거예요? 완만한 거예요? 완만한 편인 거죠. 그러니까 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사가 급하고 그 다음에 기반암이 드러나 있는 그런 돌산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밑에는 당연히 돌이지만 기반암 위에 흙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 경사도 완만하고 나무나 풀도 훨씬 더 많은 그런 흑산도 있어요. 흙으로 덮여 있어서. 그리고 흑산은 한자로 토산이라고도 그래요. 토산.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흑산과 돌산이 이렇게 구분이 될까? 자,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흑산과 돌산이 차이가 만들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암석 때문에 그래요. 암석. 편마암과 화강암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암석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변성암이고 화성암이잖아요.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침식을 받아서 또는 풍화를 받아서 산이 만들어질 때 서로 다른 산이 만들어지더라.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화강암은 여러분들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과학시간, 중학교 과학시간에. 그리고 관악산 가서 직접 보면 돼요. 자, 우리가 화강암은 이렇게 눈으로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보여요. 알맹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 화강암이 부서지면 모래가 만들어져요. 모래. 자, 모래는 지들끼리 잘 뭉친다 아니면 따로 논다. 자,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이제 그 바위 위에서 모래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럼 얘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거나 그러면 그냥 알갱이가 그냥 굴러가거나 빗물에 씻겨가지고 금방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위에 흙이 쌓일 리가 없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화강암이 풍화를 받으면 모래가 만들어진다. 됐죠? 그에 비해서 우리 편마암은, 자, 여러분들 우리 학교 우리 화단의 그런 경계석 옆에 있는 돌들이 편마암이라 그랬죠. 나중에 한번 가서 봐보세요. 알맹이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안 보여요. 얘는 열과 압력을 받는 과정에서 입자가 완전히 붕괴된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지들끼리 뭉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풍화를 받으면, 침식을 받으면 되게 작은 알갱이로 떨어져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흙, 점토는 습기가 있으면, 물기가 있으면 지들끼리 엉겨붙죠. 그러니까 얘는, 편마암은 얘가 부서지면 그 물질들이 다른 데로 씻겨가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이렇게 엉겨붙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고 그게 계속 되다 보면 두터운 흙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반암의 풍화 산물이 달라서 흑산과 돌산이 만들어진다.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 다 한 거예요. 정리할게요. 산의 정상부에, 특히 정상부가 이게 뭐 산의 특징을 대변하니까 기반암이 풍화된 토양이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 두터운 흙으로 쌓여 있고요. 그렇죠? 그런 산을 흑산, 토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돌산은, 화강암은 풍화 산물이 모래여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비바람에 다른 데로 씻겨서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기반암이 그대로 노출된 산지다. 돌산이에요. 그리고 편마암, 변성암, 화강암 이야기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편마암은 관련된 지질시대가 시원생대 굉장히 오래됐죠. 그 다음 우리 화강암은 관련된 지질시대가 중생대, 중기, 대보, 조선운동. 그쵸? 자, 뭐가 더 오래됐죠? 편마암이 더 오래됐죠.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토양의 두께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식생의 밀도 당연하죠. 흙이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는 거니까. 우리 관악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바위들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는 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에 비해서 흑산들은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학교 뒷산 보면 나무로 가득 차 있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산 몇 개만 외울게요. 자, 먼저 우리 편마암이 기반암인 흑산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편마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쵸? 자, 그리고 그 수많은 산들 다 외워야 돼요? 아니면은 대표적인 것만 외우면 될까? 대표적인 것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지리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리산이 사실 그래서 중요해요. 높이도 높이지만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립공원 있죠. 국립공원 중에 제일 먼저 지정된 게 지리산이에요. 지리산은 워낙 중요하다. 우리가 지리를 하기 때문에 지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리산은 원래 중요하다. 그래서 지리산은 여러분들 지도에서 위치 정확하게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리산하고 관련된 지역 있죠. 그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정리할게요. 자, 지리산은 워낙 면적이 넓고 규모가 커서 무려 3개 도에 걸쳐 있어요. 전라북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자, 그 다음에 경상남도. 이 3개 도에 걸쳐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리산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만나는 지점, 거기가 지리산이에요. 참고로 지리산 봉우리 중에 삼도봉이 있어요. 삼도봉. 느낌 오죠? 3개의 도에 딱 그 경계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가면 이렇게 표지석도 있어요. 표지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어떤 표식이 있어요. 여기가 세 도의 경계라는. 선생님은 여러 번 가봤어요. 마라톤 하면서. 거기를 보면 참 반가워요. 새벽부터 이렇게 이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그 지리산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해 지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삼도봉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렇게 해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인생에서 봤던 정말 아름다운 정말 잊지 못할 풍경 중에 하나가 새벽 7시쯤에 봤던 새벽이라기보면 좀 그런가? 아침 7시쯤에 봤던 삼도봉에서 바라봤던 정말 일출.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 떠오르는 그 일출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줄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리산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계에 있다. 됐죠? 그 다음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남원이에요. 남원이 지리산 밑에 있어요. 남원 뭘로 유명하죠? 춘향전. 네. 그 다음에 전남에서는 구례라고 하는 동네가 지리산 밑에 있는데, 근데 우리가 구례는 뭐 시험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남원은 춘향제가 워낙 유명해서 자주 나오지만 춘향이가 유명해서.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 하동하고 산청이라는 데가 지리산 밑에 있는데, 그래서 얘는 지리산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약초, 특히 산청이 약초로 유명하거든요. 허준하고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동은 자연환경이 깨끗해가지고 뭐 지리산 녹차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해요. 자, 남원, 구례, 하동, 산청 그냥 이렇게 지역 이름 여유가 있으면 한번 더 읽어보세요. 자, 어쨌든 우리가 흑산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돌산 갈게요. 돌산. 자, 돌산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불규칙한 암석이 노출이 많고 이거 했던 거죠? 미안해요. 말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잠깐 깜빡했네요. 자, 그럼 우리가 돌산, 석산의 대표적인 산은 앞에서 했지만 금강산. 우리가 보기에 정말 으리으리하고 막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막 이렇게 돌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산들이 다 돌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워낙 많다 보니까 유명한 산만 물어봐요. 금강산,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북한산, 그다음에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금강산과 마주보고 있는 설악산. 얘도 악이 들어가죠. 설악산.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적을게요. 관악산.
대표적인 돌산이에요. 됐죠? 됐죠? 자, 여기까지 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세요. 잠깐만 있다가 이제 고유 평탄면과 토지 이용 여기 하면 우리 이제 산지 지형은 거의 끝나요. 자, 조금만 있다 이어서 할게요. 자, 이제 고유 평탄면과 토지 이용 고유 평탄면을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유 평탄면 이름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런데 알면서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정말 자세하게 정확하게 공부하진 않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유 평탄면에 대해서 아마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될 텐데 선생님이 또 역시 정확하게 친절하게 완벽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먼저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 해결을 좀 하자면 아니 선생님 고유 평탄면은 높은 위치에 있는 평탄한 면인데 고원이랑 어떻게 달라요? 자, 우리 고원도 높은 곳에 있는 평평한 땅, 고유 평탄면도 높은 위치에 있는 평평한 땅 비슷하죠. 근데 이제 누가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냥 궁금해 하더라고요. 당연히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 고원은 높은 곳이 평평하게 된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높은 곳에 있는 모든 땅을 평평한 땅을 고원이라 그래요. 고원. 자, 여러분들 대관령 일대가 고유 평탄면이죠. 그걸 영서고원이라고 그래요. 영서고원. 영서지방에 있는 고원이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고유 평탄면은 자, 높은 곳에 평탄한 면이 있는데 형성 과정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유 평탄면은 형성 과정에서 융기가 들어가요. 융기돼서 평평한 땅이 높은 곳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한반도가 동쪽이 더 높게 솟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건 균일하지 않고 그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건 균일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서 원래는 평평했던 땅이 이렇게 융기하는 과정에서 약간 넓은 부분이 그대로 융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이렇게 완전히 뾰족하게 그렇게 융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평평했던 부분이 일부 평평했던 지역이 이렇게 융기를 하면 자, 우리가 한반도 단면도를 이렇게 자를 때 꼭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면도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높아지다가 경사가 완만하고 이렇게 급경사. 이런 부분이 고유 평탄면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융기 말고 또 이렇게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 평탄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용암이 막 흘러나왔어요. 근데 이거 용암이 잘 흐르는 용암이면 높은 부분을 이렇게 메울 수도 있거든요. 계곡 같은 걸 메울 수가 있거든요. 용암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고원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개마고원 있죠. 개마고원 일부는 고유 평탄면이고요. 일부는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메워진 거예요. 그래서 개마고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렇게 구분하면 일단 된다. 자, 이제 계속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유 평탄면이 사실 여기저기 꽤 많이 분포를 하는데 주로 어디에 있냐면요. 일단 융기를 해야 고유 평탄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일부 지역에 해발 고도가 높지만 대체로 평탄한 지역이 발달해 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산 위의 부분이 완전히 평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운동장처럼. 근데 이제 비교적 완만해서 거기에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다. 다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경사가 급한 곳이 대부분이죠. 자, 이런 곳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죠. 관악산 자락에서 중턱에서 농사 지을 수 있다 없다. 거기서 소나 양 키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산 정상 부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이 정도로 완만하다.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유난히 고위 평탄면을 자세히 설명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됐죠? 자, 이제 고위 평탄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오랜 풍화와 침식으로 평탄해진 지형이 평탄해졌대요. 언제 상황이냐면요, 신생대 초 상황이에요.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 우리나라 한반도는 대체로 평탄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경동성 요곡 운동이 신생대 제3기부터 일어나면서 융기를 했어요. 융기를 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융기한 부분도 있지만 평탄한 부분이 대체로 이렇게 그대로 융기한 부분도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가 그렇게 융기했는지는 좀 이따 지도 보고 확인할 거예요. 이후에 평탄한 기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얘가 어쨌든 평탄한 부분이 융기를 했어. 그럼 다시 얘는 침식을 받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도 뾰족뾰족하게 바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근데 아직은 그 평탄했던 부분이 침식이 좀 덜 돼서 아직 그 평탄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끝. 고위평탄면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끝.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고위평탄면은 아까 인간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자, 우리 고위평탄면은 지형도로 많이 제시해요. 땅의 모양을 나타낸 지도가 지형도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지형도를 보는 걸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잡아줄게요. 자, 우리 지형도가 나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요, 해발 고도를 봐야 돼요. 해발 고도. 지형의 형태라고 하는 건 가장 단순하게 말을 하면 높고 낮은 땅의 모양을 표현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정보는 해발 고도예요. 해발 고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의 일반적인 지역은 해발 고도가 한 50m 정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여기 높이는 건물 높이 말고 운동장의 높이가 해발 고도가 한 80m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발 고도를 봤더니 뭐 50m, 뭐 40m 막 그런 해발 고도가 나오면 평지구나. 그런데 해발 고도가 만약에 700m, 800m 그래요. 그러면 관악산의 높이가 634m였는데 해발 고도가 무려 700m, 800m야. 굉장히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렇게 높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설명할 고위평탄면하고 뒤에서 나오는 침식 분지라는 게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해발 고도를 일단 봐야 되는데 고위평탄면은 좀 극단적으로 나타내면 경사가 급한 부분, 그 다음에 산 정상 부분이 완만하고 다시 이제 또 경사가 급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높은 곳이 평탄한 거니까 높은 곳이 뾰족하지 않고, 그래서 지도를 보면 해발 고도가 점점 높아지고요. 어느 정도 높이가 이상이 되면 경사가 완만해서 해발 고도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딘가는 또 경사가 되게 급할 거고. 그래서 해발 고도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자, 이 지도는 젠장 고위 평탄면 여기 부분을 지금 나타낸 거라서 경사가 급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료를 좀 잘못 제시한 것 같아요.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옆쪽을 나타내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볼게요. 이 지도에서는 얼핏 나타나는데 여기를 경계로 이쪽은 등고선의 간격이 되게 촘촘하죠. 물론 해발 고도가 나와 있진 않지만 등고선의 간격이 촘촘하다, 경사가 급하다는 뜻이고요. 상대적으로 여기 일대, 여기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해발 고도가 당연히 높아요. 800m, 뭐 1000m 그러는데 여기에 비해서 등고선의 간격이 넓죠. 경사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봤더니, 자, 여러분들 뭐 고랭지라는 말도 보이고 여기 대관령면이라는 글씨도 보이죠. 우리나라 고위평탄면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대관령 근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보고도 알아볼 수 있어요.
자, 물론 글씨가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침식 분지하고만 구분하면 되거든요. 해발 고도가 막 700m, 800m인데 침식 분지 아니면 고유 평탄면이야. 두 개만 구분하면 되는데 침식 분지할 때 구분하는 기준 뭐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지만 지금 간단한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해발 고도가 높고 대체로 평탄한 곳은 물줄기가 뚜렷하게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왜냐하면 물은 낮은 곳으로 모여서 흐르는데 여기는 지금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다 보니까 물이 딱히 모여가지고 지도에 뚜렷하게 표시될 만한 하천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해발 고도가 700m, 800m 막 그 이상이긴 한데 지도에 하천 표시가 딱히 없다. 그러면 고유 평탄면이에요. 물론 700m, 800m, 900m 경사가 급하고 뭐 1000m 해발 고도가 제일 높은 쪽이 경사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면 고유 평탄면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해발 고도가 막 높은데 하천 표시가 없으면 고유 평탄면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침식 분지는 하천 표시가 반드시 있어요. 침식 분지, 침식을 하천이 했거든요. 침식 분지의 핵심은 하천이에요. 그거 보고 구분해도 돼요. 자, 아무튼 지형도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 이렇게 높고 평탄한 곳은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뭐 여러분 대부분 알고 있는 거라서 빠르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여름에 채소를 재배하죠. 배추나 물을 재배해요. 자, 채소는 기온이 너무 높으면 재배할 수가 없어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서는 김장철 전에 여름이 끝날 무렵에 배추나 무씨를 뿌려서 추워질 때쯤 막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요? 하지만 해발 고도가 높으면 기온이 내려가니까 평지에서는 채소를 재배할 수 없는 한여름에 고위 평탄면에서는 채소를 재배해서 이걸 도시에다 내다 팔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거죠. 고랭지 농업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여름철 기후가 유리해서 채소를 재배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채소를 재배했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대관령처럼 산 꼭대기에서 서울까지 도로가 없었어요. 배추를 재배하는데 그걸 서울까지 가지고 올 방법이 없었어요. 고랭지 농업 못했어요. 그럼 고랭지 농업은 언제부터 하게 된 거냐? 영동 고속도로가 뚫리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산 정상 부근에 있는 고위 평탄면에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 배추나 물을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된 뒤부터 고랭지 농업이 발달했다. 당연한 말이죠. 자, 그다음에 목장도 많아요. 목장. 자, 우리나라에도 뭐 대관령을 비롯해서 고위 평탄면 지역에 목장이 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목장은 소나 양을 키우는데 자, 우리 소가 아무 풀이나 먹지 않거든요. 가축이 먹는 풀은 따로 있어요. 그런 풀을 목초라 그래요. 목초, 잡초가 아니라. 그래서 길이가 길고 약간 부들부들 하거든요. 자, 이런 목초는 기온이 너무 높으면 역시 자라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너무 낮으면, 건조하면 역시 자라지 못해요. 자, 그런데 해발 고도가 되게 높은 지역은 일단 여름철에 서늘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은 구름이 자주 생겨요. 자, 여기서 높은 데를 바라보면 구름이지만 산 위에서 구름 속에 있으면 안개죠. 그래서 습도가 높아서 목초가 잘 자라서 목장을 하기에 유리하다. 자,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삼양이라고 하는 회사 있죠. 라면 회사. 자, 삼양이라는 회사가 대관령 일대에 삼양 목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삼양 목장. 그 회사 거거든요. 자, 그 삼양 목장이 옛날에는 아시아에서 규모가 제일 컸었어요. 그만큼 유리하니까. 됐죠? 자, 그다음에 우리 풍력 발전 단지도 체크 좀 할게요. 풍력 발전 단지. 자, 나중에 에너지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 풍력 발전을 하기에 유리한 곳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그리고 이 풍력 발전,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면서 소리가 되게 시끄럽게 나요. 사람이 되도록이면 적게 사는 곳. 자, 가장 알맞은 곳은 고위 평탄면. 자, 여러분들 뾰족한 산 꼭대기에는 뭐 이렇게 재료 같은 거 운반하기 힘들어서 이런 데다 풍력 발전소를 짓기엔 애매하잖아요. 근데 해발 고도가 높은데 비교적 평탄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풍력 발전을 하기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위 평탄면이 제일 많은 곳이 강원도인데, 강원도가 우리나라 풍력 발전 1위예요. 1위. 정말 그런지는 뒤에서 이어서 우리가 위성사진 보면서 한번 정말 살펴볼게요.
됐죠? 됐죠? 자, 그런데 이런 고위 평탄면에서 고랭지 농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자, 우리 고랭지 농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도 중요하니까 빠르게 정리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대관령 일대에서 고위 평탄면에서 고랭지 농업을 하는 건 어느 계절에 한다? 여름철에. 그러면 봄, 가을에는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힘들까? 힘들죠. 여름에는 기후가 서늘하지만 봄, 가을에는 춥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고위 평탄면 지역은 여름에는 이렇게 채소라도 재배하고 있지만 봄, 가을, 겨울에는 맨 땅으로 남아 있어요. 비가 내려요. 식물이 없으니까 흙이 씻겨 내려가겠죠. 토양 유실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채소를 재배하니까 농약을 많이 해요. 수질 오염 문제도 되게 심각해요. 자, 이건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대관령 일대의 수질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뭐 내가 설명을 하든 선생님이 설명을 하든 이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나중에 발표 수업할 때 그 부분 조사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나중에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토양 침식과 토양 유실과 그 다음에 수질 오염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산지 지형과 인간 생활에 대해서 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건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어만 좀 설명할게요. 자연 휴식연재. 자, 우리가 산지 지형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데 인간이 계속 들어가면 보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국립공원의 어떤 지역 또는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 어떤 지역은 자연 휴식연재라는 걸 시행해요. 자연 휴식연재. 글자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일정 기간 동안 막아두는 거예요. 자연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국립공원을 간다거나 뭐 산에 간다거나 하면 반드시 그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자연 휴식연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지리산까지 갔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아예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라산도 마찬가지고 꼭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생태 통로가 뭔지는 알죠? 자, 산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산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도로가 생겼어요.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는 지금 생태계가 구분돼 버리는 거죠. 나눠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원래 이동했던 곳이니까 여기 그림처럼 동물들이 다니는 이렇게 다리 같은 걸 만들어주죠. 이런 걸 생태 통로라고 하고요. 여기 근처에도 있죠.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고위 평탄면 지역 위성 사진 보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끼는 대상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리교사를 하길 잘했다고 드는 그 순간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위성 사진을 보면 아름답더라고요. 뭐 변태라고 놀려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 사진은 언제 봐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확대가 되나? 또 직접 확대가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위 평탄면을 살펴볼 건데요. 자, 산이 많은 곳이 강원도고요. 동해안에 치우쳐 가지고 지금 태백산맥이 뻗어 있죠. 그리고 주로 이 일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 보면 대부분 산이고요. 대부분 산이고 산 사이에 이렇게 어떤 줄 같은 게 보이죠. 계곡인 거예요. 그리고 계곡 중에는 이제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평지가 일부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데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집을 짓고 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곳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워낙 좁으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위성 사진에서 보더라도 조금 뭔가 독특하게 보이는 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었죠. 다른 데는 다 산인데 여기만 평지예요. 춘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들어갈 만큼 큰 도시가 있어요. 이건 침식 분지인데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침식 분지처럼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위성 사진을 봤더니 그래도 뭔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보이는 곳이 있어요.
태백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여기 뭔가 좀 다르죠. 다른 데랑 분명히 뭔가 구분이 되잖아요. 더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를 봤더니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나무가 빽빽한데 누가 봐도 지금 밭이죠. 그리고 여기 학교도 있네요. 운동장도 있고. 자, 여기가 행정구역을 봤더니 평창군 대관령면이에요. 평창군 대관령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위평탄면이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냐, 가장 뚜렷하게 발달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보통 대관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평창이라고 해도 돼요. 평창 안에 대관령이 있는 거예요. 평창군 대관령면. 됐죠? 그런데 또 이제 학생들이 정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들, 대관령은 고위평탄면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대관령 자체는 태백산맥 중에 낮은 곳이어서 사람들이 넘어다니는 고갯길이잖아요. 대관령 자체는. 그럼 그 고갯길이 고위평탄면일 리가 없잖아요. 주변보다 낮은 곳인데. 자, 고위평탄면은 해발고도가 높지만 평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대관령 고갯길 주변이 고위평탄면이다. 자, 이게 대관령 지금 고갯길이거든요. 대관령 고갯길 주변이 고위평탄면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길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대관령 그러는데 정확한 의미는 대관령 고갯길 주변이 고위평탄면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여기의 높이가 관악산 꼭대기보다도 훨씬 높아요. 하지만 이렇게 농사를 지을 정도로 경사가 완만하다. 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농사를 막 짓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은 목장인데, 자, 이 중에 해발 고도가 제일 높은 곳을 봤더니 이렇게 도로도 구불구불 있고요. 자, 이거 뭔지 알겠죠? 하늘에서 봐도 알겠죠? 바람개비. 여기 로드뷰가 되나? 되네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직접 가보지 않아도 돼요. 로드뷰로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봤더니, 자, 주변에 높은 부분 없죠. 거의 산 꼭대기 부분인데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이런데 이렇게 봤더니 관악산 꼭대기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완전 평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평탄하고 이런 데서 농사 지으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고위평탄면이에요. 대표적인. 그리고 이렇게 위에를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바람개비들이 돌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됐죠? 참고로 여기는 선자령이라고 하는 곳인데 기출문제를 보면 이 일대 지형도가 자주 나왔어요.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요. 재밌네. 자, 이제 구글 어스로 볼게요. 자, 우리가 다음 지도는 안타깝게도 3D로 지형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하지만 구글 어스는 보여주니까 볼게요. 자, 같은 곳을 찾아갈 거예요. 자, 이가 대관령 고갯길 주변에 있는 고위평탄면, 그리고 대관령 고갯길을 넘어가면 여기 태백산맥 넘어가면 나오는 도시가 강릉. 강릉에서 대관령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대관령 일대를 이렇게 보고요. 여기를 이렇게 3D로 볼게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자, 3D로 이렇게 봤더니, 자, 보이나요? 이렇게 놓고 봤더니 아까 그 바람개비가 있던 풍력 발전을 하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이쪽은 경사가 완만하죠.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누가 봐도 급경사죠. 여기는 동해 바다고요. 그래서 고위평탄면이라 그래서 완전히 평탄한 건 아니다. 됐죠?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게 구글 어스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다 보니까 아주 뚜렷하게는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아까 그 부분이에요. 여기 그림자 하얀 걸 봤더니 지금 풍력 발전기 보이죠? 그리고 지금은 눈이 덮여 있는데 이제 여름이나 그때는 여기가 이제 푸른 풀이 자라고요. 목장으로 이용이 돼요. 자, 여기 대관령 일대 대표적인 고위평탄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자, 그런데 고위평탄면이 여기 대관령 근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여기도 분명히 주변은 산인데 농사 짓고 있죠. 밭농사
고랭지 농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위 평탄면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려가면서 보이는 이런 데 다 고위 평탄면이고요. 그 다음에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태백 근처가 될 건데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한참을 내려왔고 태백산이 있는 태백 근처에도 고위 평탄면이 있어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가서 확대했더니 산 꼭대기 부분인데 입체로 볼게요. 입체로 봤더니 돌려가면서 볼까요? 이렇게 봤더니 주변은 지금 경사가 꽤 급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런 데 농사 지을 수 없지만 여기 농사를 지을 정도로 경사가 대체로 완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성 사진을 봤더니 역시 풍력 발전을 하고 있죠. 이런 곳이 강원도에만도 여러 군데가 있다. 됐죠? 그리고 마무리를 짓기 전에 하나만 이야기를 또 해줄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알고 있을 내용일 텐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강원도에 가면 스키장이 많아요. 스키장. 자, 스키장은 당연히 산 위에 있는데 스키장은 경사가 급한 곳에 짓는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곳에 건설한다. 자, 여러분들 뭐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눈이 많이 와서 관악산에 눈이 많이 쌓였어요. 자, 거기에 만약에 스키장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관악산 위에서부터 스키를 타고 내려와요. 날마다 사람이 죽어나겠죠. 경사가 너무 급하면 스키를 탈 수가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경사가 대체로 완만한 해발고도가 높은 고위 평탄면 지역에 스키장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키장을 가면 그냥 여기는 고위 평탄면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물론 경기도나 아니면 우리가 뭐 강촌 같은 데도 스키장이 있는데 그런 데 말고 우리가 태백산맥 근처에 있는, 동해안 가까이에 있는 그런 스키장들은 다 고위 평탄면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관령에 비해서 자주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름은 좀 알고 있어야 돼서 여기서 체크를 하고 이제 이번 수업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 고위 평탄면은 태백산맥 근처에도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 군데가 있지만 태백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백산맥이 뻗어 있고 여기가 지리산이에요. 그리고 소백산맥도 굉장히 융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소백산맥 주변에도 고위 평탄면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여기에 여기. 자, 위치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군산, 여기에 있는 포항 이렇게 연결하면 전라북도, 이제 이쪽이 경상도거든요. 전라북도의 북동쪽 끝에, 동쪽, 전라북도의 동쪽은 소백산맥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고위 평탄면이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지역 이름은 무주, 진안, 그 다음 장수, 세 지역인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앞글자를 따서 무진장, 후진 동네라고 불러요. 약간 놀리는 건데 여기가 해발고도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발전이 좀 덜 돼 있거든요. 완전 이게 산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평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놀리는 거예요. 무진장, 후진 동네라고. 미안해요. 사실은 선생님 고향이 여기 평야 지역이라서,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여기를 이제 무진장 불렀던 동네예요. 아무튼 그래서 무주, 진안, 장수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무주는 무주 리조트가 있는 곳, 남쪽인데 스키장이 있어요. 해발고도가 높고 비교적 평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장수는 무진장 중에서는 가장 이렇게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기후에서 장수 자주 물어봐요. 무주, 진안, 장수를 대표해서 장수를 자주 물어보는데 장수가 대략 여기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점이 찍혀 있다.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기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를 A라 그러고요. 안녕하세요. 자, 동영상이 갑자기 끊어져서 많이 당황했죠. 선생님도 되게 많이 당황했어요. 사실 영상을 찍기 시작할 때 배터리가 한 칸이 달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지 지역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촬영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수업을 지금 들어서 알겠지만,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금요일 날 첫 번째 지금 촬영이라서 기분이 업 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도 약간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상이 한 1분만 더 하면 끝나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삐삐삐삐 하면서 배터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표정 보면 알겠지만 다행히 영상은 그때까지 촬영한 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 정말 한 1분 정도만 하고 추가해서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무주 진한 장수 중에 장수 이야기를 하다가 끊어졌어요. 장수는 무주 진한 장수 가운데 인구가 제일 많아서 기후에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을 물어볼 때 자주 제시한다. 당연히 여러분들 대관령이 나오면 학생들 누구나 알아요. 아, 여기는 해발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구나. 그리고 지형성 강수가 많이 내려서 강수량도 많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게 바로 여기 장수예요. 위도가 비슷한 군산, 부안, 포항보다 여름에도 기온이 한 3, 4도 정도 낮고요. 겨울철에도 한 2, 3도, 3, 4도 낮아요. 그래서 우리 장수 기후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니까 포항과 군산 위도가 비슷한데 전라북도 동쪽 지역에 있다. 그렇게만 좀 기억해 두세요. 진짜 요만큼만 더 설명하면 끝났는데 아무튼 뭐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자, 우리 오늘도 영상 시청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